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이 CPI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다행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향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오랜만에 좀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평소보다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소폭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였는데요. 네, 우선은 헤드라인 CPI부터 보시면은 이전이 3.2%였고 예측치가 3.6%였는데 이전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예측치도 0.1%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이전치를 제법 크게 하회를 했고 예측치에도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근원적으로는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지금 두 달째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동안 무려 10.6% 상승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항공료도 지금 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결과는 시장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근원 CPI가 잡히고 있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이걸 다 확인을 해야지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CPI 발표로 좀 여러 가지가 방향이 좀 뚜렷해졌는데요. 일단 근원 CPI가 잡히고 있지만 헤드라인 CPI는 굉장히 끈적거리면서 잘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6%로 사실상 기정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달은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51%로 지금 과반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 상승을 해서요, 26K를 상회를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6.2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1.46%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92%,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1%에서 2%대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를 또 돌파를 했다가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했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49.98%로 거의 50%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도 또 하루 동안 4계단 상승을 해서 45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공포 단계이긴 하지만 47부터가 중립이기 때문에 지금 중립 단계로 들어가기 또 직전에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악재에 의해서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지만 지금 투심 자체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이 CBD 차트는요, 바이낸스의 주문량을 가지고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이어 차트부터 보시면은 25K의 희미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고 그 전후로는 뚜렷한 매수벽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조금 적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세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벽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다가 28K에 희미하게 하나가 존재하고요. 30K와 32K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들의 움직임은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물을 던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이 구간에서 더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입의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고래 세 번째도 지금 이 구간에서 유입을 하면서 좀 손바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가격이 상승이 견인이 됐는데, 자, 이 구간부터는 두 고래들 다 던지면서 가격이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CPI 발표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이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소화를 했다라는 건 가격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탄력을 받는 모습들을 소셜 트렌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의 좀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요. 우선 비트코인은 두 가지로 이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위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금리 압박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자산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정체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치를 오버해서 상회를 하기도 했지만 비트코인은 그 가격대를 그 수치들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법원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의 존 돌시라고 하는 판사가 이 FTX가 제출한 이 암호화폐 보유자산 매각 신청서를 승인을 했는데 이 계획에 반대하는 두 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승인에 따라서 FTX는 34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게 된 거죠. 34억 달러는 한화로 환산하면 4조가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매각 한도는 5천만 달러이고 이후에는 1억 달러씩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법원에 추가 통지를 하게 되면은 한 주에 최대 2억 달러까지도 이제 팔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FTX는 이거를 매각할 때 사전 공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건데요. 지금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FTX의 본인 거래소 토큰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인데 요 두 개에 비하면은 뭐 큰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매각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을 지금 솔라나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매사리 보고서를 보면요. 한 달에 920만 달러, 한화로 치면은 약 122억 정도의 솔라나만 잔금이 해제돼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스팅 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의 베스팅 일정과 나머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OTC 마켓으로 판매되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예상보다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자들이 공격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이 시장을 뒤흔들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네, 요거는 다른 장표를 확인해 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이 가능한 물량이 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물량에서 13% 정도만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OTC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지금 매도 압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 FTX 물량들을 매입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DWF 랩스의 공동 설립자인 안드레이 그라체프라고 하는 사람의 포스팅인데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미국의 CPI 발표와 FTX 자산 매각 승인은 굉장히 대형 이벤트이지만 그럼에도 BTC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이미 8월 CPI가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는 걸 계속해서 대비를 해왔던 거죠. 이미 거기에 대해서도 다 감안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FTX의 보유 자산 매각 승인도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소셜 트렌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도 센티멘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 뉴스가 전해지니까 이게 딱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많은 소셜 볼륨들이 늘어났을 때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이 바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26.8K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의 뉴스들, 그러니까 이 호재 뉴스들을 처음으로 이제 주류에서 접하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초기 과잉되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가격이 빵 뜨게 되는데 그때는 시장에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ETF 사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ETF의 어떤 신청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바로 사그라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알트코인 이야기들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중요한 뉴스들이 조금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실 때 어떤 시사점들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산티멘트에서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GitHub 활동을 가장 열성적으로 한 프로젝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GitHub에서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업데이트가 이어지고 커밋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알트코인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커밋 순위에서 대부분은 폴카닷이 1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2위가 이제 쿠사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르다노, 체인링크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도 보이고 뭐 인터넷 컴퓨터, 파일코인까지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10개 중에서 상위 7개는 시가총액 32위 안에 들어가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알트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쿠사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 쿠사마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제 책에서도 이것도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폴카닷의 카나리아 네트워크라고 불립니다. 카나리아 네트워크라는 거는 새로운 기능이나 업데이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폴카닷과 동일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두고 폴카닷보다 더 빠른 거버넌스 파라미터와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쿠사마는 폴카닷의 개발자들이 폴카닷의 어떤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쿠사마는 폴카닷이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처럼 묶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쿠사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좀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크립토 투어에서 이제 시기가 되면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메이저 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33 리서치에서 이더리움 선물이 지금 약세 전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선물 ETF가 10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좀 의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종 온체인 지표에서 이더리움은 다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실현 시가총액이 지금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현 시가총액이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덜 낙관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주소에서 이제 32개 이상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이 주소 수도 9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5년에서 7년, 그리고 2년에서 3년,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마지막으로 활동한 이 이더리움 공급량도 다 최저치를 지금 찍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낙차가 크죠. 단기 보유자일수록 지금 낙차가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더리움을 더 오랜 기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온체인 지표들만 보면은 굉장히 이더리움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어떤 시그널들로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경우에 이제는 바닥을 향해서 더 가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 ETF 결과가 10월 초중순에 나오고 현물 ETF 신청도 지금 제출이 됐죠. 캐시우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뭐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가격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사이에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이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이 있죠. 제가 솔라나를 다른 방송에 과거에 나갔을 때는 중앙화가 너무 심한 데다가 굉장히 오류도 잦았죠. 네트워크의 어떤 중단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1년에 막 몇 차례씩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솔라나에 대해서는 늘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시선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리플과 비슷한데요. 지금 솔라나가 어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 상승한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결제 대기업입니다. 비자가 솔라나가 결제 플랫폼으로서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 고유한 기술적인 이점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트랜잭션 전송 수수료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초당 높은 트랜잭션 처리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자는 본인들의 이 가맹점과 은행 간 결제 프로세스에서 솔라나 기반 USDC를 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빠르게 커버를 하고 있고, 빠르게 협업하고 로비까지 하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플이 중앙화되어 있냐 탈중앙화되어 있느냐 뭐 이런 컨텐츠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 보신 분들은 뭐 영상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들을 지금 굉장히 좀 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거는 솔라나를 매수 매도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솔라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런 중앙화된 특성들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플에서도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 최근에 포트리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수탁 기관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재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게 리플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보안사고 수습을 위해서 리플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빠르게 인수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관계자는 다행히 리플은 포트리스 트러스트 고객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인수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화되어 있는 이 리플의 특성이 바로 이런 빠른 결정들을 이룰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된 요소가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런 프레임 자체는 뭔가 지금은 좀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장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규제 이슈들은 우리 어떤 발목들을 잡고 있습니다. SEC 위원장이 지금 상원 하원 청문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러마켓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수백만 명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규제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플랩스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세들이 비단 SEC만의 어떤 문제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SEC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CFTC 측도요, 지금 비규제 디파이는 명백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 디파이 규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규제에 의한 악재들이 또 발생할지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시장에는 호재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물 ETF의 어떤 신청, 그리고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데요. 어제는 또 해시덱스가 선물과 현물을 혼합한 상품을 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에 이어서 바로 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월가 공룡들과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1,5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요거는 하나로 환산하면은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지금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이 처리하는 자금이 30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에 딱 0.5%, 1%도 안 됩니다. 0.5%만 유입돼도 이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값으로 볼 수 있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뭐 2.5%에서 6% 그 정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많이 커질지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요, 가격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입장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 벤자민 코엔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2015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른 분석가들도 2019년보다는 2015년이 조금 더 비슷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은 1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2배가량 반등을 하고 나서 바로 50% 가까이 뱉어내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명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250만 개의 주소가 평균 25.8K로 약 834BTC를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요 아래로 크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은 이 매물대에 의해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걸 뭐 지켜낼지 못 지켜낼지는 여러 가지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아무튼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자, 요거는 이제 스톡머니 리자드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의 어떤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와이코프 패턴에서 이 축적과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마크업의 어떤 단계들을 봤을 때 지금 요런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축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브레이크아웃을 했고 여기서 스로우백을 했다는 겁니다. 요 두 구간에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크게 반등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축적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와이코프 패턴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이 차트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지금까지 어떤 사이클대로 지금 이 패턴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사이클대로 가기 위해서는 리테스트와 조정 단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강세 단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지지하는 이 영역들 지금 딱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가 리셋되는 이 구간들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반감기 패턴에서 움직였던 사이클과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차트와 이 보조지표상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하나 더 장표를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사이클 주기와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 과거의 패턴과 좀 다른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섣불리 해석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스킵을 했는데, 아마 뭐 다음 주쯤에는 어떤 움직임들인지 뭐가 지금 과거의 어떤 패턴들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